영구적으로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확률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생업을 전폐하다시피 하여 아이들을 지금 병간호에 매진하고 있는. 본인도 양성이라고 문자를 보내셨던데 그러면 그 원장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 아닌가요? 한 명의 아이로 이 짧은 며칠 안에 전염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원생과 교사 등 100명이 넘는 상황인데 그중 원생 중 일부는 이른바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 진단을 받아서 신장투석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100명이 넘는 인원이 식중독 관련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아이들의 상태가 어쩐지 궁금한데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 햄버거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도 있죠? 네, 심각한 상황으로 가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경기 안산 상록 지역에 있는 한 유치원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유치원 원생뿐만 아니고 교직원들, 또 이 원생의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지금 295명이 검사 대상이고 검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말씀하신 대로 경미한 증상까지 포함해서 네. 식중독 증상을 보인 사람은 106명이에요. 네. 이 중에 23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또 15명은 지금 말씀하신 상당히 좀 위험한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일명 햄버거병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 중에 4명의 어린이는 현재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네. 참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아플까 싶은데요. 특히 원생들 중 이 15명. 천 교수님, 이 햄버거병이라는 의심 증상 보이고 있다는데요. 햄버거병이 좀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예. 처음에 이제 1982년도에 미국에서 햄버거를 먹고 집단적으로 발생한 병이라 햄버거병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네. 대장균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 대장균 중에 O157이라는 균이 있습니다. 그 균이 음식물이나 익혀지지 않은 쇠고기 패트라든지 오염된 우유라든지 씻지 않은 야채 그런 데서 균이 오염된 경우에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그 들어온 균에 의해서 소화기에서 독소를 나오게 됩니다. 그 독소가 혈관이나 이런 것을 파괴하다 보니까 적혈구가 파괴가 되고 혈수판이 파괴되면서 그러한 찌꺼기들이 신장에서 걸러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신장이 망가지는 급성 심부전증이 오는 그런 질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천 교수님, 이게 사실 식중독에 걸리면 무조건 햄버거병으로 이게 발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히 제가 또 알기로는 어린 아이들한테 햄버거병이 많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가 식중독은 이제 음식물을 통해서 균이 들어오면 지금 좀 대장균이 들어오면 이제 구역질이 나거나 설사를 하거나 열이 나다가 대부분 1, 2주 내에 좋아지죠. 네. 그런데 이 햄버거병 같은 경우는 특히 그 균이 아까 말한 O157이라는 균 자체가 독소를 뿜으면서 그 혈관, 적혈구랑 혈수판을 파괴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런 거 파괴가 된 그런 적혈구 찌꺼기들이 우리가 그 신장에서 걸러주지 못하고 신장을 막게 되니까. 그래서 투석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콩팥이 문제가 생겨 투석을 하게 되고 성인들이나 이런 경우는 괜찮은데 5세 미만에서 특히나 취약한 계층이어서 그런 경우에 이런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는 병이 생기면서 투석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햄버거병에 걸릴 경우에 사실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네. 우선은 이게 이제 신장에 문제가 생기니까 노폐물 배설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분이나 전해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액 치료, 전해질 치료를 해주는 거고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호전이 없는 경우에 투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생제 같은 걸 못 쓰는 상황이 네, 초반에는 항생제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평생 동안 투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일부에서 대부분은 회복을 할 수 있지만 극히 일부에서는 신장이 회복을 못하기 때문에 투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아이들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는 병이고요. 그 급성 만성 심부전증의 가장 큰 원인, 특히 5세 미만에서는 이게 용혈성 요동 증후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평생 투석을 안 하기 위해서는 그 신장을 이식을 받아야 되는 게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정말 투석을 평생 하게 된다면
대부분은 이제 투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만일에 된다면 우리가 신장 이식을 받을 수도 있지만 너무 그런 문제까지는 저건 좀 말씀드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아이들이 빨리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아직까지는 네. 뭐 이 병세를 이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아직 그 집단 식중독 감염의 원인이 밝혀지지가 않은 상태인데요. 이 피해 아동들의 가족은 유치원 측이 이상 증세 호소에도 등원을 중지하지 않는 등 늑장 대응을 했다. 그래서 피해를 더 키웠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부모는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네. 우리 아이가 지금 설사를 했다. 복통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 처음에는 배탈 났나? 이러고 하루 이틀 넘어가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증세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병원까지 찾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유치원에 알리고 등원을 멈춰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치원은 묵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피해 아동 가족 측의 입장인데 네. 보시면 이게 상당히 거슬러 올라갑니다. 첫 환자가 발병한 게 12일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한 주말 넘기면서 이 유치원 측은 15일까지도 별 대응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안산에 있는 고대병원에서 보니까 네. 유사 증상의 어린이들이 여러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은 이상한 겁니다. 집단 발병 아닌가? 예. 같은 유치원이에요. 그 유치원들은 알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등원을 그렇죠. 얘도 안 하고 쟤도 맞아요. 안 하면 알았을 텐데요. 그런데 유치원은 대응을 안 했고 지금 고대병원이 이 지역 상록구 보건소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집단 식중독인 것 같다. 그래서 16일 오후 2시에 보건소가 통보를 받고 부랴부랴 여기에 대한 대응에 들어가게 되니까 네. 적어도 첫 환자 발생 후에 한 나흘 정도가 4일 정도. 사나흘이 네. 그냥 흘러갔고 유치원의 대응은 그 이후에야 나왔다는 게 학부모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감염되는 인원들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평론가님, 사실 이 유치원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이 부실하다는 측면이 네, 나오고 네. 있는데 이 유치원은 제가 알기로는 식중독에 만약에 걸리면 그 급식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음식을 보관을 해야 되는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안 돼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샘플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예. 아이들에게 주었던 음식들의 일부를 보관하게 돼 있는데 그래야지 원인을 빨리 찾을 수 그런데 있다. 문제는 지금 이 보도 기사를 보면요. 예. 제가 좀 우려되는 게 식중독이 발생한 이후인 것 같아요. 부랴부랴 음식물을 폐기했다. 그래서 남아있지 않는 게 한 6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궁중 떡볶이, 우엉채 조림, 찐감자 수박, 프렌치 토스트, 된장국, 군만두, 바나나 이런 것들이 지금 폐기가 된 네. 상태예요. 그리고 그 외에 이 6월 10일부터의 식단을 쭉 보니까 그냥 아까 이게 덜 익힌 소고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안에는 수제 돈가스도 메뉴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야채, 소, 불고기도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육류도 있었고 지금 대부분 이제 이 채소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네. 폐기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럼 검사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야지 치료가 검사를 빨리 없어지니까. 원인을 찾아야지 네. 다른 지역이나 다른 유치원 혹시라도 네. 나오면 그걸 예방을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 이 유치원이 과거에 이 예산 문제로 징계를 받았다는 게 이제 뒤늦게 확인이 됐는데 네. 2014년에서 2017년까지입니다. 3억 9천만 원 정도의 교비를 부당하게 썼다라고 하는 문제가 지적이 된 바가 있었어요. 네. 어떤 거냐면 이 교비라는 게 이 유치원생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수업료인데. 근데 이것을 이 원장의 개인 계좌로 받았는데 무려 그게 2억 9천만 원 정도. 아유, 그래서 예. 이것을 아이들에게 쓰지 않고 이 원장의 개인적인 비용, 뭐 식비라든가 이런 걸로 지출했던 정황이 과거에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네. 유치원에서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네. 급식을 했을까? 그 문제. 학부모들은 그렇게 의심할 것 같아요. 학부모들의 걱정은 그겁니다. 그 유치원 3법 문제가 이제 한 1, 2년 전에 뜨겁기도 했거니와 이런 문제가 있었던 유치원인데 그렇다면 혹시 부실한 식재료를 썼거나 너무 싼 가격으로 납품을 받다 보니까 혹시 여름철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과 의혹이 학부모들 사이에는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네. 교육부는 어제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집단 식중독 사태와 관련한 첫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 식중독 증상이 처음 발생한 지 10일 만에 열린 회의였거든요. 또 이것도 좀 늑장 대처에 논란이 있고 혹시나 이제 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일반 질병 관리에 좀 공백이 있었던 거 아닌지 이런 우려도 좀 제기가 되더라고요, 천 교수님. 네. 우선은 유치원에서도
증상이 나타난 게 12일인데 16일에 그것도 병원에서 신고를 한 거죠. 그 과정에서도 많이 시간이 지났고 또 16일에 신고가 됐는데 회의를 26일, 그러니까 열흘 동안에 회의를 안 한 거죠. 그 말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니까 이런 또 병까지 나오면 어떨까 걱정된 면도 있겠지만 사실은 모든 감염병 질환은 최우선적으로 속도를 빨리 해주는 게 가장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점은 좀 많이 안타깝고요.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병들이 사실 호흡기 질환은 좀 많이 줄었어요. 그건 굉장히 좋은 면이 있는데 코로나19가 있으니까 환자들이 무서워하는 거죠. 특히 호흡기나 심장이 안 좋은 분이라든지 암 환자 같은 경우는 병이 감염될까 봐 진단이나 치료를 늦추는 경우도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병이 진행이 된 분들도 있으세요. 이처럼 다른 질환 환자들이 치료를 제때 못 받거나 두려움 때문에 병원을 못 오는 그런 문제도 지금 분명히 있어서 특히 요사 여름 같으면 사실은 원래는 이런 식중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학생들이나 유치원에 대해서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면이 좀 소홀히 된 것 같고 지금 학교가 다 개학을 했기 때문에 학교 아이들 급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은 일찌감치 전원 등원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이 각 지자체 보건소 인력들이 여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인력의 한계, 관리의 한계가 곳곳에서 나오는 거 아닌지 참 우려스러운데 잠시 코로나19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50명대로 늘어났는데 특히 어제죠. 서울 관악구의 한 대형교회에서 16명, 오늘 또 추가로 9명이 되면서 16명의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최영희 평론가님. 그런데 이 교회의 신도가 무려 1,700명? 맞습니다. 그게 대형 교회죠. 네. 그래서 보니까는 지금 확진자들 중에서 유명 호텔 사우나 직원도 나오고 있고. 고등학교 교사도 있고 대기업 직원들도 분명히 있는 거 아세요? 이게 너무 다시 이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는 거 아닙니까?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집회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려되는 영역이에요. 주말이 돌아오면 항상 걱정했는데 우리가 또 이 온라인 예배를 좀 드려달라 이런 요청도 많이 드렸었고 그런데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로 돌아온 이후에는 종교 집회는 대부분 재개됐는데 다만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 됩니다. 큰 교회가 그동안은 큰 문제는 없었어요. 여기 이 해당 교회도 이 거리두기나 예배 볼 때 이런 건 잘 지켰다고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들어갈 때 출입자 명부다 작성해서 확인하고 발열 체크하고 이 방역과 소독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게 관악구에 있는 왕성교회인데 관악구는 최근에 방문 판매 업체 때문에 한번 많은 이제 확진자가 나왔던 곳이에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감염된 교인이 들어감으로써 전파했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아직 정확하게 정확하진 않아요. 감염 경로는 역학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갔을 때는 우리가 신도 이렇게 부르지만 일상생활을 할 때는 직업인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 고등학교 교사도 계시고 유명 호텔이 이 채널에 의해서 멀지 않습니다. 어제 긴급 재난 문자 보니까 다 이제 이름이 나오던데요. 그 이제 유명 특급 호텔 사우나의 직원도 있고 그러면 이제 감염의 위험이 계속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검사는 진행 중인데 이번에는 기존에는 인천의 개척교회라든가 좀 소교회, 작은 교회가 방역 수칙을 잘 안 지켜서 문제였는데 이 교회 신도가 무려 1,700명이어서 걱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왕성교회 확진자들이 성가대 활동도 하고 1박 2일로 MT 등을 갔다 왔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한강 자동차 동호회 사례 등 소모임 활동을 통한 집단 감염 사례 굉장히 좀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교수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적 모임 사실 제재할 방법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걱정이 좀 되거든요. 지금 이제 소규모 모임이 사실은 이 MT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밀접 접촉을 장시간 같은 사람과 오래 하면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짝 스쳐 지나가는 감염률이 한 2% 미만 정도면 가족 간 감염이 17%가 넘는다고 하죠. 그만큼 이런 MT라든지 아까 동호회라든지 교회에서도 자주 만나시잖아요. 그런 모임을 통해서 감염이 될 때는 감염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능하면 그냥 우리 줌이나 영상으로 좀 해주는 게 좋고 꼭 모임이 필요하다면 마스크 착용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식사라든지 그런 거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으세요. 한 예로 이번에 미국에서 생일
생일 파티를 한 거예요. 네. 생일 파티를 했는데 문제는 18명이 감염이 됐는데 한 번에 그중에는 노약자가 있으셔서 인공호흡기를 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젊은이들은 자기들은 괜찮기 때문에 잠깐 모임이 괜찮겠다 하지만 그것이 밀접한 가족 간 감염을 통해서 지인들을 감염시키고 그중에는 뭐 소아암 환자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암 환자도 있을 수 있고 노약자도 그분들한테는 목숨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많은 주의를 표한다고 지금 계속 언론뿐 아니라 미국 정부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 코로나19가 대부분 무증상 감염자에서 감염이 되죠. 이분 같은 경우도 본인이 증상이 없을 때 MT라든지 성가대 모임을 통해서 이미 감염을 시켰고 무증상 감염이 일반 증상 감염을 시킨 증상이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감염력이 높다는 거죠. 그거는 네. 본인이 증상이 나타나면 주의를 한다는 점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증상이 없으면 어떤 좀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임이건 사람을 만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이 정말 꼭 필요하다는 점을 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처음 확진자로 확인된 30대 여성 같은 경우에 정확한 감염 경로나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더 무섭게 확산될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왕성교회 집단 이 사례 같은 경우 감염 사례 같은 경우 어떤 좀 양상을 보일 거로 청 교수께서는 보십니까? 네, 이분이 이제 22일 날 증상이 나타났지만 감염을 시킨 건 18일부터 아마 감염이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잠복기를 고려한다면은 아마 가족감이나 지인 감염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네. 네, 그걸 고려하면 꽤 많은 부분에서 확진자가 나올 수가 있고 이분 같은 경우도 본인이 감염 경로를 모르잖아요. 그걸 따진다면은 뭐 앞으로도 꽤 많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례가 이 네. 사례뿐 아니라 어디서나 나올 수 있다는 사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이럴수록 개인 방역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조금 헷갈리는 게 방역 당국이요. 이 소독제를 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싶거든요. 네. 소독제를 공중이나 땅에 분사를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닦을 때만큼 철저하게 안 되죠. 날아가니까 조금밖에 안 묻고 또 이 코로나19는 이게 막이 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우리가 깨끗이 비벼 닦으라 그러잖아요. 네. 닦아줘야지만 이 막이 파괴가 되면서 바이러스가 파괴가 되는 점도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이게 공중에 분사가 되면 화학약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들이마시면 인체에서 당연히 문제가 올 수 있고 환경도 오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손잡이나 이런 테이블, 뭐 키보드 이런 거를 잘 닦아주는 게 안전성 면이나 효율성 면에서 훨씬 높다는 거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땅에다 뿌리는 거에 대해서 옛날부터 이거는 의미가 저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옛날부터. 생각하고 예.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진짜 저희 뭐 대구 신천지 때도 그렇고 보면 지자체는 방역 당국에 나와서 줄지어서 뭐 소독약 뿌리고 또 공중에서 어디 이 마트나 물류센터 나오면 이렇게 계속 뿌렸잖아요. 그럼 그런 게 효과가 전혀 없었던 공중에 거예요. 뿌리는 그 바이러스는 공중에서 오래 못 살아요. 예. 그리고 대부분 땅에 떨어진 이 바이러스도 이게 생존력이 없기 때문에 금방 사멸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런 손잡이나 이런 철제물 플라스틱 이런 데서 좀 오래 살잖아요. 그런 거를 잘 닦아주는 게 훨씬 저 중요하죠. 지금 와서 방역 당국은 뭐 이거 너무 뒤늦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국민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 또 손소독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뭐 식당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치를 여러 곳에 해놓고 있는데 얼마 전 대구죠. 5살 아이가 손소독제가 눈에 들어가서 각막 화상을 입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청 교수님, 이거 눈에 들어가면 이런 소독제 알코올 성분이라서 이렇게 화상이 그렇죠. 입게 되는 건가요? 최소한 60% 이상 알코올이기 때문에 일반 소독제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누르는 거는 이 누르는 거기에도 균이 굉장히 많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동으로 손만 대면 나오는 게 훨씬 그 효율면이나 안정성도 좋은데 만일에 알코올이 들어갔다면은 우리가 알코올 양이나 그 접촉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생리식염수를 좀 닦아내고 저도 한번 화학약품이 들어간 적이 있어서 바로 저는 응급실에 가서 이 물을 계속 생리식염수 계속 닦아내야 돼요. 근데 그것도 그냥 수돗물로 닦아내면 안 된다면서요? 급하면 수돗물을 쓸 수는 있지만 예. 가능하면 생리식염수가 더 안전하고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가능한 병원 응급실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달라질 생활 속에서 저희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천은미 교수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